자, 봐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임상 3상의 1차 평가 지표를 왜 저렇게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다들 봐서 알겠지만 1차 평가 지표의 내용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사망한 시험 대상자의 비율이고, 여기서 입원을 말하는 경우는 산소 치료를 요하는 치료 목적의 입원이고, 여기서 또 말하는 산소 치료의 방법은 네이즐 프롱, 마스크, 하이플로우 네이즐 캐뉴라,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그림으로 보자면 뭐 이런 것들인데, 임상 환자들에게 피라맥스 또는 위약을 투여 후 29일까지 입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망 여부에 대한 것이 1차 평가 지표다. 델타 때는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에서 위와 같이 헤비한 지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작년 이상 때 1차 평가 지표가 CT가 40이라서 달성을 못한 것처럼 이번 3상도 중증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 1차 평가 지표를 또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보 못했다 라고 나오는 건 아닐까? 지금 샘플 사이즈를 늘리는 것도 통계학적 유의성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억지로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헌데 모수를 늘려 억지로 피값을, 그러니까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조코바처럼 24시간 정도 또는 그것보다 적은 시간의 개선 효과를 보였다라고 발표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피라맥스를 먹은 환자가 위약 먹은 환자보다 겨우 20시간 정도의 빠른 개선 효과를 보였다. 뭐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물론 피라맥스의 1차 평가 지표가 경증에 대한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피라맥스 또는 위약을 투여 후 입원으로 진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 개념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1차 평가 지표를 만족시키려면 피라맥스를 먹고 입원이나 사망이 없어야 하고, 위약을 먹은 환자는 입원을 많이 해야 하고, 사망으로 진행되어야 1차 평가 지표를 만족할 수 있다. 그치? 헌데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델타보다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다. 그런데 회사는 왜 이러한 쉽지 않은 지표를 1차 평가 지표로 설계를 하였을까? 뭘 믿고 뭘 보고? 분명히 어떠한 자신감이나 근거가 있었을 텐데. 자, 이 시점에서 지난 국내 이상의 임상 지표를 한번 들여다보자. 다들 알겠지만 지난 이상 1차 지표는 PCR 검사였고 2차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임상 3상의 1차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지표들이 들어있다. 그 지표들에 대한 결과는 신풍제약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내용을 인용해보자면, 입원이나 산소치료, 장기보조치료 또는 사망에 이르도록 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 비율은 위약군 대비 55.4% 감소되었고, 고위험군에서는 74.3% 감소되었다. 또한 사망으로 이어진 환자는 위약군에서는 1명, 피라맥스군에서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작은 샘플 사이즈로 유의한 수치는 얻지 못하였으나, 대규모 임상 3상을 통해 피라맥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증되는 경우 치료제로서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임상 이상의 보조지표 결과를 통해 지금 진행 중인 임상 3상의 1차 평가 지표를 만족한 결과를 이상해서 이미 얻었다고 봐도 되겠다. 장담하는데 외부적으로 발표되지 않는 임상 이상의 로우 데이터에는 더욱더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임상 이상의 논문이 나와줘야 한다. 그치? 물론 이번 임상 3상에서도 환자의 샘플이 중요하겠지만 임상 3상은 델타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기에 중간 결과값 50%의 데이터는 1차 평가 지표를 만족했을 경우가 아주 높다. 그럼 나머지 50%는 오미크론 임상 환자가 모집되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럼 1차 지표를 만족 못하는 거 아닐까? 그렇다. 나머지 50%는 1차 지표를 충족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1420명보다 샘플을 더 늘려서 충족할 만한 데이터를 얻기 위함일 수 있고, 또는 이번 10월 5일에 식약처에서 발표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17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해 보자면 중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험 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시험 대상자 수, 평가 항목 등 후속 연구과정 변경을 가능하게 하여 임상시험의 설계 및 분석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 뭐라? 평가 항목을 변경이라고? 그럼 여기서 임상 3상의 1차 평가 지표를 변경해야 할까? 당연히 아니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산소치료 필요, 사망률 등 중증 악화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떡하니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임상 3상의 1차 평가 지표가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치료 제이기에 1차 평가 지표를 변경하면 안 되고 1차 평가 지표에다가 단어 하나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폐렴을 넣고 1차 평가 지표를 다시 적어볼까? 일체 유효성 평가 변수 투약 후 제29일까지 코비드19 감염으로 인하여 입원을 요하거나 폐렴 또는 사망한 시험 대상자의 비율 어때? 변경했는지 티도 안 나지? 그럼 폐렴으로 발전된 환자를 또다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줄 알고 신풍이가 벌써 조치를 취해 놓았다. 2차 보조평가 항목 중 6번 항목 6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약 후 제29일까지 베이스라인 시의 폐렴 여부에 따른 폐렴이 새로 발생되거나 악화된 시험 대상자 비율 이미 임상 3상 시작할 때부터 폐렴으로 악화된 시험 대상자의 비율을 프로토콜에 넣어놨기 때문에 1차 평가 지표에 프로토콜을 조금만 수정하면 된다. 일동제약처럼 허허 일동제약도 결과 다 내놓고 그에 맞는 유리한 설계로 다시 임상을 변경해서 1차 평가를 충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던가. 그치? 그럼 피라맥스는 폐렴에 효과는 있는 건가? 피라맥스는 폐렴에 아주 특화된 약이라고 봐도 된다. 알테수네이트가 폐 섬유증을 개선하고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에 관한 연구 논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 폐에 아주 그냥 특화된 약물이다. 이건 아무리 오미크론이라고 할지라도 유의미한 그리고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피라맥스만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치? 거기다가 이번 유 이상의 2차 평가 지표 한번 들여다봤어. 아주 그냥 폐렴하고 맞짱 뜬다는 마인드로 2차 보조지표를 설계했던데 9-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약 후 제29일까지 베이스라인에서 폐렴이 없는 대상자 중 새로 폐렴이 발생된 시험 대상자 비율 9-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약 후 제29일까지 베이스라인에서 폐렴이 있는 대상자 중 악화된 시험 대상자 비율 이 정도면 폐렴도 적응증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허허 주주들 중토방 들여다보고 있으면 짜증나고 그렇다고 회사를 쳐다보고 있자니 더 화가 나고 막 그렇지. 본인도 마찬가지다. 나라고 용거리 통뼈도 아니고 무엇이 힘이 나겠는가. 안 그래? 지난 화요일에도 글을 올렸지만 회사에서도 주가 부양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고 현 주식 가격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임상시 소요되는 비용 또한 영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 비용이 해외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내 임상 환자를 추가적으로 더 모집하고 그 결과를 어떠한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 임상 3상의 주요 포인트는 임상 예후 악화 억제. 이게 가장 중요한 임상 3상의 결과값일 것이다. 이게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코로나 치료제이다. 이건 피라맥스라는 약이 가진 기존의 특장점이다. 그 어떠한 코로나 치료제도 임상 예후 악화 억제라는 효능을 보인 약은 없었다. 우리 피라맥스는 이미 임상 이상에서 확인했지만 허허 이번 영상은 남해 다른이 마을에서 촬영한 영상이다. 몇 년 만에 다시 가봤는데 역시 SNS가 대단하긴 해. 이 구석에도 감성 있는 카페를 차려놓으니 MZ세대들이 줄을 서 있더라. 허허 주주들 회사에서 말하는 피라맥스의 허가의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확언할 수는 없으나 확실한 건 신풍제약도 이제는 입을 열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눈 크게 띄고 지켜보자. 회사의 입을. 허허허. 또 보자. 주주들.